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예,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교의 젊은 시각 월요일 오후 8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끝나고 첫 번째 방송입니다. 참 총선 직전까지 해서 정말로 그 당시 이명준 대표와 함께 목소리를 열심히 내면서 정말 참 치열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원하는 이런 결과를 드리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특히 제가 끝까지 좀 이제 우파가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막상 투표 결과를 까보니까 이게 웬걸 참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정말로 다행히도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이제 45% 그리고 55% 이 5% 차이인 정말로 이 박빙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박빙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점이 참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소선거구제 이런 현재 이런 제도 속에서 참 그 5% 이런 차이가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또한 지난 4년 동안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한 번도 여행을 가보거나 쉰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 4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가 그 총선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잠깐 정신이 이게 혼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요즘 이 정치권에 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제 일만 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참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 정치권을 보면요. 너무나 이게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국민들의 삶에 너무나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그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걸 막말 논란을 떠나서 범법자들 심지어 실형까지 받은 사람들이 지금 당대표로 나와가지고 본인을 이번에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기대하던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 현실은 이제 같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더 무섭고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번 이 총선 2020년 총선 때의 결과를 보고 그 당시에 우리가 참 모든 희망을 잃은 것처럼 낙담을 했더라면 그 뒤에 2년 뒤에 우파 진영은 다시 한번 결집하여 윤석열 정부를 탄생을 시켰고 지지율이 7, 80%를 육박하던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결과를 보고 참으로 낙심했을지 모르겠지만 3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 그리고 4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누가 더 민생과 국민들의 이런 안전, 경제에 더 신경을 쓰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심판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제 개인적인 아쉬움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고 우파 정권이 국민들에게 더 민생에 관심을 갖는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제가 이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30살이 넘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2030 청년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민주당을 택했다는 거고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몫을 더 내가지고 당에 반영을 시키고 영향력을 더 키워야겠구나. 제가 여기서 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 특히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분들께 정말로 이게 참 죄송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권 때 정말로 핍박받고 고생하고 그리고 탄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텨낸 이 아시아투데이에서 저 또한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이런 역전에 이런 신승을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민망스럽습니다만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신임을 주시고 신뢰를 주시면요, 제가 실망시키지 않고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장동 버스 시즌 1부터 해서 시즌 2까지도 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어느 자리 한 자리 받은 적 없이 정말 야인으로서 열심히 싸워왔지만, 사실 저보다 더 고생한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 결과 정말로 믿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어둠 속에서 빛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이러한 희망을 갖고선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진님, 경현님, 퍼피님, 네, 그리고 우리 라이서님, 자,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해서요, 이 아시아투데이에서는 이제 좀 특집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12대 종합 일간지 아시아투데이는요, 올해 창간 19주년입니다. 이 언론의 소명이 뭐냐? 결국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언론의 소명인데, 사실 지금 상당수의 언론사들은 너무나 편향적이고 일부분만 보여주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런 극단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 아시아투데이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분열, 갈등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고 다시 한번 국민 통합을 이뤄내 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보여지는 사진 보시면요, 이건 진짜 동서로 갈라져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 속에서도 절반으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총선 전부터 민주당, 국민의힘, 이 양당의 갈등 대립은요, 사실상 극단으로 치닫고 막말, 편가르기, 네거티브가 만연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정책은 사라졌고 서로를 향한 혐오만 남은 대표적인 선거로 국민들의 뇌리에 기록됐습니다. 전 자신 있게 이번 총선이야말로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선거다. 민주당이 지금 압승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분들께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약이 뭐였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총선 결과는 겉으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역, 세대, 이념, 사회의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절반으로 갈랐다는 것이죠. 이번 국회 역시 이러한 날선 대립이 2년간의 대치구도를 또 한 번 되풀이할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 진영 간 반목이 극에 달했던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국민들은 현실 정치의 신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갈등과 대립을 중단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평가는요, 참으로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50%를 득표를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이 45%를 기록했던 그 서울에서 이번에 민주당은 52%를 기록을 했고요. 그 과반에서 고작 2% 넘은 그 퍼센트로 인해서 서울에서 사실상 강남을 제외한 전석을 뺏기게 된 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결과를 말해주냐면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압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의 국민들이 그 192표의 그런 퍼센트를 몰아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 근소한, 정말로 이 무서운 표 차이를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만 남겼습니다. 인물과 정책이 실종되고 진영 간 갈등만 부각되면서 오로지 선거는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만 힘을 썼다는 것이죠. 결국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길은 결국 여권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이라는 것을 자신있게 선포를 하면서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비율이 39.8%, 반대 여론이 60%라고 할지라도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46%의 유권자를 믿고 그 여권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이재명에 대한 심판을 외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점이 왜 문제가 생겼느냐? 조국 심판하겠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많은 음주정가 입원 우리가 처단하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좋고 맞는데요. 그게 왜 국민들한테 반영이 안 됐느냐? 아니 왜 근데 그들은 감옥에 가지 않은 거야?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선 직후 그리고 지방선거 압승 이후 당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당대표로 선출되던 그 8월 이전에 집중적으로 검찰은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기소를 결정을 했으면 그러면 이게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말로만 조국을 심판하자, 이재명을 심판하자 이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검사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끝을 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은 이재명은 아마 당대표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거고 조국은 조금 더 빨리 2심에서 실형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전히 민주당의 편향적인 이 사법부 속에서 조국은 2심에서 2년의 실형이 나왔음에도 구속되지 않았고 이재명도 이제야 막 지금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이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게 이제 본류긴 하지만 사실 위진교사랑 선거법 재판은 이게 아주 간단하고 내용이 쉽고 증인도 몇 명 없습니다. 이런 건요 6개월이면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유창훈이라는 영장 전담 판사가 뭐라 그랬느냐? 혐의가 소명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까지 적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갖고선 신속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결국 이게 지지부진하다가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총선에서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으로 넘겨버렸으니 결국 오늘 벌어지고 있는 그 이화영의 번복 진술은 결국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화영이 볼 땐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 국민들은 이재명 편으로 섰구나. 민주당이 이겼구나. 이재명이 이겼구나. 그러면 내가 자백하는 게 아니라 버텨야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고 지금 이제 검찰 때리기를 총선 직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요, 법무부 장관 시절 가장 초점을 맞춘 정책이 뭐였느냐? 이민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민청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할 정말로 중요한 정책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시급한 게 뭐였느냐? 민생이죠. 그럼 민생에 있어서 시급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범법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바로 진정한 민생인 것입니다. 검찰총장 이원석, 호남 출신이죠. 송경호 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신속하게 구속하고 수사했던 그런 아주 1등 수사 검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한번 수사를 못 시켰어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재명도 조국도 모두 사회에 풀어지는 결과로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민생,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또 민생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한 그 내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은 저 이재명 조국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여론은요, 민주당이 승리한 것처럼 언론이 지금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더 이 혹독한 상황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점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재명과 조국을 만나서 다 내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면 민생으로 다가가냐? 이제는 참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저 언론의 얘기가 아니라 언론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들에게 선포했던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초심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죠. 의대 증원이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정책이냐?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시급한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탄핵을 얘기하고 한동훈 무슨 전체 특검법인가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냥 수사다가 걸리면 그걸로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저는 윤석열 정부는 더더욱이 민생으로 뛰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쪽에서 말하는 소통은 민주당이 말하는 소통은 우리와 손을 잡아라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소통이라 함은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얘기했던 그 대파 논쟁 그런 거 얼마나 악의적이었습니까? 거기에다가 협치를 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에 가가지고 대파가 한 단에 850원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니 물정도 모르는 대통령이면서 그렇게 공격했던 민주당한테 손을 내어주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어떤 중도적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이런 우파의 방향과 발언, 정책을 갖고서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권에서 쌓아올린 그 천조의 부채, 빚,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해가지고 이 원전을 다 해체시키려 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 하나씩 고쳐나가고 그리고 그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이 정부의 무능이 보였습니까? 다시는 이런 세계적인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디젤차 요소수 이런 문제 없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이렇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쌓아놓은 그런 부정부패와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으로 민생이라고 생각이 되지 그저 언론에서 시키는 그러한 내용만 따랐다가는 결국에는 허수아비 대통령 물 먹은 대통령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해경님 말씀처럼 국민의힘 참패한 뒤에 뒤로 웃는 방송인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요. 유튜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마저도 이번에 총선 참패한 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정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내부가 무너져야 그걸 기회로 동료들을 발로 짓밟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힘들 땐 뭉치고 잘 될 때 우리가 거기서 더 잘 될 수 있는 방을 논의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는 힘들 때 남을 짓밟고 공격하고 잘 될 때는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시청자분들께 이제는 우리가 또 사람 보는 눈도 길러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양대학교 김성수 교수님은요.
여야가 정말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소신만 강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검도 왜 그것이 문제이고 왜 안 되는지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타협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것, 김성수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타협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래 민주당 너희도 오라, 우리도 옳고 너희도 오라, 이것이 타협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주장이 들어오면 이거를 우리 무조건 안 돼, 우리 안 받아, 이게 아니라 이 특검이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있고 이 특검이 이런 독수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특검이 이래서 문제고 이걸 받아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타협이라는 거예요. 대화와 타협이라는 거지 무조건 저쪽에서 요구하는 걸 듣는다고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대화와 타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 터졌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걸 이제 물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30-40%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좋다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그걸 이제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우파 진영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이종석 황상무 논란이 뭐길래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설명을 보려고 좀 찾아보니까 MBC 뉴스, 좌파 언론에서는 신나게 막 공격을 해요. 반면 이쪽에서는 무대응이었죠. 용산도 무대응이었고, 용산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약간 무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논란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퇴를 시키십시오, 조치를 귀국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것을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전히 국민들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냐면, 아니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데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대화와 타협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특정 언론의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휘둘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제 살을 깎아먹는 결론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공격수와 수비수, 이걸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격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수, 이번 총선에 있어서 공격수가 누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한동훈. 두 번째, 김경률. 그러면 그 외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격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더 있을까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공격수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비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조국 탁탁 공격하고 양문석, 김준혁 공격하는 게 좋은데 거기서 득점 포인트를 1점을 올렸다면 반대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일절 대응을 못했고 거기서 마이너스 3점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5%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윤한 갈등의 이 시작과 끝이 뭐냐면요. 바로 이 수비수 역할의 부재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석 황상무 논란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딱 내용을 보니까 이거 황상무 이거 발언 큰 문제 안 돼.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 이것도 큰 문제 안 돼 해서 버텼던 거예요. 그러면 용산에서 버텼으면 당연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건 이제 상수로서 버텼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대응을 나서야 되는 건데 그 대응이 뭐였냐면 무대응, 그 다음에 후에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하기였지 않습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차라리 이때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아니 이거 황성무 발언을 보니까 이 내용만 그 MBC에서 캡처한 그 발언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이전 군부 정권 때는 이것이 문제였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게 황상무 수석의 발언의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다 내치고 앞에 이 두 줄만 캡처해가지고선 그걸 이제 언론을 이제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았냐면 이건 문제 있는 거다. 용산 책임이다로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산이 모든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수도권 지지율 15% 폭락이 난 거였죠.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에서 막말 논란이라는 이제 공격을 받을 때마다 했던 대응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첫 번째, 민경우 대표. 우리는 민경우 대표를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각종 집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한때는 운동권의 아주 실세 중의 실세, 정청래는 쩔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운동권의 대부였지만 이런 조국 사태와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이제 우파로 확실하게 전향을 했고 내 입으로 나는 우파예요 라고 말한 전향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값진 보배예요. 그런데 비대위원회 임명된 직후부터 해서 모든 언론이 그 민경우라는 사람 한 사람에다가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세대를 비하했다. 그러면서 이 민경우를 놔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노인 세대는 다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결국에는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민경우 비대위원이 잘려버렸죠.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니 민경우 대표가 막말을 만약에 했다는 게 막말이라 할지라도 김준혁의 막말에 비교할 수 있을까? 천안함 그 전사를 향해서 한 그 막말에 비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 막말이 맞다 하더라도 양문석, 공영훈 이런 사람들의 참으로 더러운 이런 재산 부풀리기 이런 거에는 비교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제가 드는 생각은 이번에 국민의힘은 참 깨끗한 정당, 청결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우파의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나 많이 내줬고 그리고 언론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줬다가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 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점에서 저는 이 5%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 5%가 결국에는 70석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성국, 젊은 시각, 너희들이 총선을 망쳤다. 왜 그러게 너희들이 왜 국민의힘을 비판해서 총선을 망가뜨렸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번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파 유튜버들은요. 국민의힘 총선판에서 정말 아무런 영향력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정말 국민의힘 이 고위층에서는 지도부층에서는 이 유튜버들과 손을 잡고 유튜버들과 뭘 하면은 극우라고 매도된다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와는 일절 소통을 안 하고 일절 저희에게 어떠한 요구나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뭉쳐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 당시의 이 미래통합당이 극우와 손잡았기 때문에 중도층에게 표가 날아갔다. 이러한 이제 분석이 나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번 총선 22대 총선에서는 이 우파 유튜버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우리 지역의 후보들이 목소리가 어떤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에서 유세는 시간상, 거리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에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후보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지역의 후보들이 유튜브에 안 나오는 겁니다. 반면 저 민주당에서는 김어준 유튜브, 각종 좌파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뭐 열린국감TV, 더 탐사가 갑자기 손을 잡더니 지금 매일같이 뭐 조국혁신당 1번부터 20번까지 민주당 비례 1번부터 20번까지 매일같이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내년 총선, 다음번 총선에서는요, 다시 한번 이런 우파 유튜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 중도층 안 날아갑니다. 어차피 그 우파 유튜버와 손을 잡았다고 날아갈 중도층이라면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은 아마 김어준 방송을 보면서 국민을 비판하는 분들이 상당수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엔 참으로 이런 매체, 유튜브, SNS의 차이가 정말로 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샤넬님께서는 부정선거를 밝히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또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점도 또 뭐 당의 목소리를 내주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결국에 이 국민의힘은 이제 내일, 사실상 내일이면은 이제 비대위를 다시 한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원장과 이제 비대위를 다시 한번 인선을 내일쯤 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맡겨졌던 그런 이제 전권이 부여되는 비대위가 아니라 어떻게 임시, 이전에 그 정진석 비대위 당시에 이런 체제로 임시직으로서 비대위 체제를 잠깐 유지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국민의힘을 재개편을 시킨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 그 국민의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초선 중심 그리고 원외 중심으로 이런 이제 비대위가 이제 꾸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략의 부재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비대위의 목적은 총선 패배 직후 혼란이 되는 이런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이 체제를 정립하고 조직을 다시 한번 구축을 하고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그 방향으로 이끄는 이 비대위 체제가 이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까지는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런 이제 당대표의 역할로서 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나오는 이런 이제 뭐 거론되는 인물들은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막 그러한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사퇴를 했고 이 빈자리를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 이분이 이제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정의용 원내대변인이 그 박정아 수석의 뒤를 이어서 수석 대변인을 겸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요, 대통령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총리와 당대표, 이제 총리, 그리고 비서실장 후보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선 지금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말 동안 참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야당의 동의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총리를 마음대로 임명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대통령실의 모든 이런 자리를 이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자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현재 총리 후보로는 이번에 5선의 권영세 의원,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전남에서 출마에다 낙선한 이정현 전 대표 등을 이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구 수성갑의 6선 주호영 의원도 총리 하마평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총리는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서실장 후보로 지금 이제 이론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바로 원희룡
전 장관. 이번에 개항에서 정말 44%의 압도적인 이런 지지율을 기록을 했던 원희룡 후보, 그리고 충청 정진석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안정적으로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 이게 지금 하나씩 걸리고 있어요. 권영세 의원이 이제 총리로 기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용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용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희룡 후보의 이 비서실장 기용 등의 경우에는 이재명과 이렇게 직접 맞붙고 대장동 1타 강사를 했던 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협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강대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 모두 검사 출신이어서 또 검사냐라는 비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 후보군에는 권영세, 원희룡은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이 언론에서 보는 이 두 명은 너무 강대강이라는 거예요. 너무 싸움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또 제가 이제 방송했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언론이요, 민주당에다가는 아무 말 안 하고 항상 이 국민의힘 그리고 이 용산에다가는 싸우면 안 된다, 중도를 생각해라, 내주지 마라, 협치를 해라, 타협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얘기에 이제 맞는 인물들이 이제 다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권영세, 원희룡, 지금 용산에서는 제1 우선순위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언론에서는 오히려 이 두 명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내보이고 있다. 저는 다시 한번 아시아투데이에서 말한 이 진정한 대화와 타협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게 귀를 열어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스러운 정국,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해줄 수 있는가? 저는 그 자세가 진정한 타협의 자세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만약에 이런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기용을 했더라면 대화와 타협의 방법은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후보를 지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김한길 위원장 이분은 지금 여야 양쪽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주호영 의원도 지금 또 영남이다 하면서 비판이 되고 있고, 장제원 의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모두 여야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결국에 여기서 안 돼, 저기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다 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처럼 맹탕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식당 예시를 들었는데, 설렁탕집에서 어떤 설렁탕집,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마포에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렁탕집에 각종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좀 소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짠 것 같아. 또 어떤 전문가는 와서 여기는 왜 이렇게 파를 많이 넣어? 파를 빼.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여기는 김치랑 깍두기를 주는 거야? 좀 설렁탕 밍밍하게 가야지. 여기는 왜 이렇게 고기가 많어? 이런 식으로 각종 평론을 하다 보면 뭐가 남는다고요? 그냥 맹물만 남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식당이 왜 유명해졌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기가 비록 좀 짧지라도 대신 그것을 좋아하는 확실한 지지자들이 있으면 충분히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도,
중도의 입맛, 중간의 입맛만 생각하고선 이거 받아주고 저거 받아주고 그래서 저 사람 말에 따라서 이 사람 내치고 저 사람 말에 따라서 이 사람 내치고 다 내치다 보면요. 결국에는 아무런 논란도 없는 인물만 남게 되는데 저는 그 사람을 바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시각이 국민의힘에 어떤 한 자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젊은 시각은 이래서 안 되고 10년 전에 어떤 글을 써서 안 되고 얘는 너무 자극적이어서 안 되고 얘는 뭐가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반대 여론이 높을수록 이 사람이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구나, 확실한 소신과 방향성을 갖고 있구나, 이러한 믿음을 갖고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것도 한번 고심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원희룡 후보를 비서실장으로 적극 기용하는 것 저는 너무나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그 강남 그리고 영남, PK, TK 거기는 나오면 당선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오지 않아도 되는 개항을에 뛰어들어가서 죽으러 가는 곳에 뛰어들어가서 44%의 득표를 받고 나온 원희룡, 이거는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상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안정적인 선택을 한 사람, 강남의 공천을 받고선 조용히 지내려는 4년 동안 조용히 지내려는 사람한테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총선에 있어서 죽으러 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험지로 뛰어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주목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성국 칼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여러 가지로 충격적이었다. 192대 108이라는 압도적인 여소야대도 충격적이지만 진짜 충격은 2심 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신당을 창당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12석에 제3당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김준혁, 양문석 등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막말과 처세를 한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충격이다. 이들에게 표를 몰아준 민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진짜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아니, 조국한테 표를 몰아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한동훈 위원장은요,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판단은 옳다라고 했는데 한국 정치는 언제부터 오른쪽이 선택되지 못하고 선택된 쪽이 옳은 것이 되는 전도된 사회가 된 것일까? 제가 이건 끊임없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험성.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어도 오답에 더 많은 사람이 표를 줬다면 오답이 옳은 정답이 된, 이게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충격은 공포와 패닉을 가져오고 공포와 패닉은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만연시킨다. 지금 여권의 상황이 그렇다. 국민의힘 당선자들 중 일부가 벌써부터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무작정 협치와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해는 간다. 참담한 선거 결과 앞에선 누군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고 그 희생양이 윤석열 대통령만큼 맞춤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제일 좋은 표현이죠. 윤석열 때문에 졌다.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졌다.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탓이 없겠냐? 아예 없겠느냐? 근데 그걸 채취하고서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아주 맞춤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식의 투기적 방식,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자는 이런 자포자기로는 국면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용기도 아니고 전략적 승부수도 아니다.
패배의 쓰나미에 휩쓸려 나라도 살아야겠다는 허우적 거림일 뿐이다. 한덕수 총리를 사퇴시키면 현실 가능한 대안이 있는가? 민주당은 누구든 차기 총리로 지명하더라도 192석의 반윤석열 세력은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 192석이라는 거는 개혁신당, 무소속 포함해서 진보당까지 국민의힘 108석 제외한 나머지 192석은 반윤석열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한 가지 더해서 그 국민의힘의 108명 중에서도 상당수는, 일부분은 반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라고도 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았다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 국민의힘의 108명 중에 8명이 이탈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경각심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협치형, 통합형 총리란 이들은 192석의 반윤석열 세력이 사실상 지명하는 거국 내각 총리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인사권 훼손이고 대통령 국정운영 주도권의 완전한 포기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 192석의 반윤석열 세력의 지금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는 탄핵될 줄 알아. 그럼 두 번째, 탄핵되기 싫어? 그러면 우리와 함께 거국 내각을 짜서 우리한테 협치해. 이 두 가지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는 탄핵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은 그 거국 내각이라는 이름 속에서 총리는 민주당 사람을 임명을 해줘가지고 이게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일마다 삐걱삐걱거리고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도 의제 없이 그저 만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역대 정권에서 이루어진 여야 영수회담이 더 큰 갈등을 촉발했던 경험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자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난다면, 그러면 이제 갈등이 해결이 되는 거면 저도 당장 내일이고 윤석열 대통령께 만나라고 손을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만나기만 해주면은 이제 탄핵 얘기 안 하겠다고 하면 저도 좋다고요. 그런데 만나면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비춰지냐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굽혔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허리를 굽혔다. 자리를 내어줬다. 이런 모습으로 이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만날 거면 우선 전제 사항이 있잖아요. 이재명이 그리고 조국이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 다 사죄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민생에 대해서 대통령과 얘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수순이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본인은 대장동 모른다.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지만 그거는 아주 평시에도 하는 그냥 결제 서류에 있는 사인이다. 이재명은 몰랐다. 그거 다 유동규가 했고 이화영이 했고 아랫사람들이 다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야? 이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한테는 사과해라 해놓고 정작 본인들은 사과 안 하고, 대통령한테는 협치하라 해놓고 본인들은 탄핵 주장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은 뻔뻔하게 나오고 상대에게는 허리를 숙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정말로 그 진정으로 저들이 말하는 대화 타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를 조금만 고심 있게 좀 생각을 해보면 결코 우리가 그리던 그런 이제 장밋빛의 아주 아름다운 여야 협치, 민생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가장 황당한 요구는 내용과 대안이 없는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 요구다.
취임 후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인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구축을 중단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복지, 의료 개혁을 중단하라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과학, 기술 강국과 민생 현안 챙기기를 그만두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해라,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뭘 바꾸라는 건지, 뭘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 그만하고, 한미동맹 강화 그만하고, 그리고 지금 진보당으로 당선된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지금 본인들의 역할을 수행을 할 거란 말이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약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공감을 한다는 거죠. 소통 통로를 성설화하고 격상시키자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도어 스태핑이 어떤 이유에서 중단이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도어 스태핑. 윤석열 대통령은 매일마다, 매일 아침 출근 시간마다 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그 가운데로 출근을 해서 기자들이 매일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어제, 언제, 몇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를 몇 달 동안 해낸 사람입니다. 청와대는 너무 구중궁궐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용산으로 나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통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통을 중단시킨 거는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MBC의 그 쓰레빠 기자였죠. 쓰레빠 찍찍 끌고 나와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선 대통령한테 소리 지르고 그 대통령실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던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도어 스태핑을 중단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108석이 똘똘 뭉치면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윤석열표 개혁기조를 지켜야 한다. 총선이 졌더라도 일단 3대 개혁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국정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192석의 국회의 이런 세력이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은 대통령과 여당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대통령실에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 부활을 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사실상 되살리는 건데요. 저는 이거 너무나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사실 문재인 정권 때 모든 부정부패의 주범이었거든요. 특히 조국 민정수석 때 이게 민정,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런 내용을 살피려고 만들어 놨더니 정작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했지. 울산시장 부정부패 사건, 네? 그걸 일으켰지. 그러니까 대통령 친구를 막 당선시키려고 별의별 일을 했고.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이라는 곳을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부정부패의 주범이라고 생각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단 정말로 조국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 때 조국이라는 사람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정말 악용해서 그렇게 엉터리로 이용을 한 것이었지, 이게 대통령의 권한 중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요, 정말로 중요한 칼 한 자루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잘라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민정수석실을 이제 다시 부활을 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단순히 이전에 조국처럼 하는 역할이 아니라 더더욱이 바닥 민심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한 역할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 기능을 다시 한번 부활을 시킨다는 겁니다.
반부패 비서관은요, 공직자의 범죄, 첩보 등을 이제 점검하는 역할입니다. 단순히 뭐 여당, 대통령실 내의 이런 공직자 범죄가 아니라 국가 전반에 있는 공직자들의 이런 범죄를 다 들여다 보는 자리죠. 그런 점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다 보고하는 것이 민정이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대통령의 귀가 열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바닥의 민심을 더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소통을 하겠다는 것이죠. 단순히 일방적으로 검사 스타일로 밀어붙여 좋아 빠르게 가가 아니라 또 반대 진영에 상대 입장에 그리고 바닥 민심에 이런 얘기를 한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민정수석실이 부활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참모진에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기 좋은 듣기 좋은 내용만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올렸다면 이 민정수석실에서는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는 말 그대로 진짜 이런 댓글 지금 아시아투데이의 댓글들을 딱 캡처를 해가지고 전달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역할이 생긴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이제 과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점을 다시 한번 새로 깨끗이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경률, 홍준표 이 논란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총선 끝나자마자 두 사람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경률 전 비대위원. 홍준표 시장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이 가운데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홍준표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다. 강영욱, 그 개의 행동을 교정하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개라는 거예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말에 따르면. 저는 참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요. 홍준표 시장도 정말 참 대통령의 감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김경률 비대위원 또한 비대위원의 자리에 있어야만 안 될 사람이라고 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그 배경에는 결국 본인의 차기 대권 행보에 있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이제 죽여놓기 위한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이번에 죽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 물론 이번에 총선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파 진영은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걸 다시 한번 또 고쳐서라도 활용할 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제 총선 직후부터 이제 한동훈 까기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뭐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다음 날에는 선거가 참패한 뒤에 대통령의 책임을 돌리면서 뭐 대혼란을 초래했다.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본 사람들이 주도해서 치렀고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 하나 찍으면서 대권놀이 하다가 망해버렸다.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거냐. 내가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그 내용들이 완전히 틀렸느냐라고는 전 뭐 생각은 그러니까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구시장이고 한때 대통령에 도전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뭐 총선하다 말아먹어 지옥까지 보냈느냐. 이런 거는 참 우파 유튜버 또 잘 안 할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강영욱이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강영욱이라는 사람은 그 강아지 훈련 전문가인데 그 강아지 훈련 전문가에게 답을 맡기면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개라는 거죠, 개. 저는 이걸 보면서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비대위원, 그러니까 최고위원 자리까지 간 사람이 대구시장을 향해서 또 개라고
표현을 하냐.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연 이 사람들의 막말은 허용이 되는 건가? 이게 허용이 된다면 다른 사람, 민경우, 장해찬, 도태우의 막말은 왜 허용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뭐 책임을 묻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구시장과 비대위원회 설전이라는 내용들이 너무나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씀들이 뭐 내용이 맞을 수는 있는데 말하는 걸 표현을 보면요. 깜도 안 되는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는 개 담당 훈련사한테 맡기는 게 낫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조금은 이 우파의 가치가 뭡니까? 좌파에서는 정말 뭐 욕설을 쏟아내면서도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품위를 지키면서 싸울 땐 싸우더라도 최소한 이런 품위를 지키면서 나서는 게 저는 우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김경률, 홍준표의 이 설전은 참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말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고요. 특히 홍준표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벌써부터 이 대권 행보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은 어떠냐면요. 저는 이번 대권 주자들이 최대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또 뭐 누가 있을까요? 뭐 한동훈까지 해서 한동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대권 주자로 뛰어 들어가지고 최대한 이러한 내부 경쟁이 치열하고 신날수록, 그래야 이제 지금 거기서 선택된 인물이 더 이제 차기에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실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파의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저는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 갖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도인님 말씀처럼 나경원 의원 이러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총선의 패배로 국민의힘 내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대다수는 피해를 받지만 누군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 이번에 권한은 가지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젊은 시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땐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정말 많은 권한과 권리를 행사했지만 어떠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 오히려 험지에 뛰어들고 희생하고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온 그런 인물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주고, 양지에서 편안하게 의석만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 차갑게 바라보는 이런 두 가지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시아투데이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이제 채팅창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젊은 시각 이제 방송 내가 이제 구독 취소한다,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히려 이번에 참 잠도 못 자고 총선에서 역할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좀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도 참 실망을 많이 했고 이번에 낙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치면 진짜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우리가 패배 요인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4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3연패를 끊어낼 수 있느냐, 이걸 제가 고민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끊임없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파임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있게 외치고 한미동맹을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이 정신이 승리로 이끌었지, 중도층을 데려올 수 있었지, 절대로 좌파 진영 데려오고 민주당에서 낙선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선
이렇게 파이를 키운다고 선거에서 이긴 적은 없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지난번 미래통합당 때도 억지로 통합하고 이번에도 억지로 통합하다가 결국엔 중도층이 떠나간 결과를 보면서 내년 다음번에 있을 선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시아투데이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와 8시 하루에 2번씩 매일마다 이렇게 소통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 아투TV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녕히 푹 쉬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